오늘 정치마수다.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역 대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방역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예. 뭐 저희로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이번에 뭐 특히 뭐 의사들에게 판단을 미뤘다. 예. 뭐 정부에서 해야 될 예. 일을. 의사들에게 판단을 미룬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국가 방역 사업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인 의사들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효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만큼 예.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 그러니까 접종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겨놨으니까 그 이후에 국가는 책임에 의해서 발을 빼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계속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그거는 이유가 뭐 아니에요. 야당 얘기에 상관없이 방금도 의사 선생님 모시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식약처가 예, 예. 그 백신의 어떤 부작용이랄까 효과는 아직 개별 의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네네. 심중히 접종해라 이런 거보다는 네네. 의사들 그 전문가들 다수가 식약처의 판단이 네.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고 이건 증명이 안 됐지만 지금 맞는 효과가 이렇게 해서 뭐 맞아라 말아라 네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은 굉장히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접종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접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의사 개개인별로 소신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효용성이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떤 접종 그 백신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식약처가 해라 하게 되면 국가방역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 진료 거부 문제로 또 이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자율로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을 자유로 맡긴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네네. 뭐냐면 식약처가 왜 의사들한테 지금 네네. 의사들 개별적 판단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게 하느냐 이 비판 같은데 그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예. 가급적이면 접종을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의사들은 어쨌든 본인이 전문가로서 개별적인 소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국가 방역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국가가 특정한 지침을 확고한 지침을 내려주게 됐는데 그 예. 부분이 의사의 소신과 충돌할 경우에 현행 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진료 거부 문제로 인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예.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어떤 3차 임상 시험까지 거쳐가지고 삼상 시험 결과로 안전성이나 효용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어떤 백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의사들에게 강요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이지 그렇게 해서 실시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뭐 국가가 거부하겠다거나 의사 개개인들에게 밀어두겠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라도 저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국가 방역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로 접종 사업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꼭 뭐 야당 입장에서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과 관련한 혼란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조 대변인 말씀 주신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가적인 질병 상황이고 국가 질병관리 당국이 있는데 책임을 지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지 되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뭐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계속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접종 계획이 또 혼선이 생겼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는 비판에 대해서 뭐 마다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는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1년 이상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작년 가을 이후로는 백신 수급에 관해서 여러 발표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여전히 어수선해요. 이 건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야 될 불안감에 대해서는 질병당국이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챙겨봐야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뭐 어제도 뭐 대책이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설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과연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9시에서 10시로 그다음에 뭐 직계가족인데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안 계시면 또 못 만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정치적 방역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마냥 아니다.
된다라고만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이제 국가가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질병청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한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65세 이상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되 만약에 의사 개개인의 소신이 그와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뭐라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뭐 설 연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설 연휴는 이게 모든 부분이 관례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거의 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 어떤 행사예요. 근데 그 온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가 전국 단위에서 벌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적 교류가 발생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 통제되지 않을 수준으로 갑자기 감염병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그때까지 풀지 않았던 것인데 이후에 다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불가피한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것까지 정부가 틀어막는 거는 여러 가지, 이게 특히 방역 피로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방역 피로감으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완화의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모였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모이는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해소해드리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도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게 방역 전문가들은 다 제한하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 전문가의 그 얘기들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회경제학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누적된 피해가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른바 뭐 저녁 식사에 곁들인 간단한 모임 정도가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수준. 그게 보통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풀어주면 그래도 좀 더 여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더 완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규제 완화를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호응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이 나오면 또 뭐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비판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무자르듯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시약처 부분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접종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 판단을 개별 의사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로 일선 의사들도 많은 어떤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의사 여러분들이 그 국가 방역 사업으로 연령 제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방역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의사분들 개별 소신이 나는 그거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말씀은 알겠는데 시약처의 맨 처음 발표가 그런 혼선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만약 그렇게 뭐 해석하셨다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자 입장에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발표상의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논란과 상관없이 일단 지난주 방역당국 발표는 지금 조 대변인 말씀 주신 대로 의사 각각이 판단해라라고 해서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는 사실은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보류를 했어요. 다음 달까지 외국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자고.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 내용과 지금 조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어제는 일단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보류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 팩트를 하나 잡고 두 번째는 일단 대답 듣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오늘 질병청장이 또 직접 나와서 브리핑도 했는데 그 부분 내용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약간 헷갈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65세 이상의 그 경우에 삼상 시험이 아직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로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의사 개변적인 판단을 어떤 식약처의 자체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소 이렇게 넘겼다가 다시 또 며칠 지나서 일단은 보류하세요 이러니까 어떤 그 접종 받는 분들도 헷갈려하시고 의사들은 또 불만이 쌓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혼선을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소통상에 그런 혼선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잘못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뭐 그런 걸 주저하거나 저하실 책임이나 뭐 이런 소지 때문에 주저하거나 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보류한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접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을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그 조 대변인 말씀하신 뭘 해도 11거니까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돌아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전 작년 여름부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뭐 9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농담도 나오고 예. 그러면 애초부터 그때 영업 방식에 맞춰서 가령 뭐 단위 명절당 몇 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가령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체육관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거를 행안부, 보건당국, 뭐 지자체 등이 합동을 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다면 지금처럼 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완화하고 그마저도 또 뭐 혼선이 있는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말씀을 예. 드리는 근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초유의 사태고 처음 있는 일이죠. 정밀하게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무 자르듯이 안 되니까 어떤 제도나 규제를 약간씩 수정할 수 있는 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예. 올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가 2월 중순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미 작년 1월 말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왔으면 행정당국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도 뭐 총실에서 총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행안부, 보건복지부, 질병청, 총리실, 지자체 다 합동을 해갖고 어디는 백신 수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어디는 지금처럼 뭐 방역 준비를 하고 어디는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급한 대로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는 대책은 안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는 아쉬운. 토탈리 감염 확산을 위해서는 어느 행정적으로 좀 잘해왔던 부분이 많은가? 최선을 다, 그 잘해왔던 부분이 행정도 물론 잘해왔습니다만 국민들이 많이 그 참아주셨고, 근저에는 우리 참고 기다려준 국민들 그럼요. 그리고 예.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우리 의료진들 예. 이런 게 바닥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한 이제는 행정당국이 좀 더 앞서서 이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에서 이제 예. 야당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면 그 조치 사항을 그러면 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1,000명대로 굉장히 또 늘었다가 예. 또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조치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필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걸 정도를 넘어서서. 근데 그런 부분의 단계별로마다 이러니까 또 뭐 그 땜질식으로 또 바꾼다. 땜질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상황 변화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는 거로 좀 봐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부분 한번 굳이 하나만 뭐 보태면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보자고요. 작년 여름에 뭐 조금 잦아드니까 확진자가 잦아드니까 뭐 문화상품권 주면서 관광 쿠폰 주면서 여행하라고 했었어요. 예. 그때도 비판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름에 또 갑자기 확진이 됐거든요. 예. 그런 미스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온단 조 말이에요. 대변인 말씀은 이 코로나 상황이 고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정책도 규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큰 원칙은 지켰어요. 차라리 그러면 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완전히 이거를 이동을 금지하는 아주 극단의 조치가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300명, 400명씩 오는 상황이 있었을까? 그런 상황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 셧다운을 실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경우에 방역에 굉장히 그 차별화된 아주 우수한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한 실증적인 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노력만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희생이 가장 컸죠. 그래서 국민들의 큰 희생과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그 정책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잘 관리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역량이 지금 집중돼서 이뤄진 것이고, 근데 때로는 그 국민들이 그걸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역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정부로서도 그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좀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시죠. 네. 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뭔가요? 재난지원금. 일단 재난지원금 예. 관련해서 애초의 논의를 보면 예. 그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추경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2월 달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추경을 하고 이거를 3월 중에 국민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라는 논란이 그러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예. 4월 재보궐을 앞두고 또다시 이 뭐 헬리콥터 머니처럼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애초에
여당에서 그러면 그 두텁게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보편 지원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예. 했다면 이런 비난을 안 받았을 텐데 애초에는 보편 지원, 선별 지원 뭐 왔다 갔다 혼란스럽다가 이제는 다시 선별 지원 하는데 그마저도 3월 중으로 집행을 하겠다. 아직 예산 이제 집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본 예산도 이제 뭐 벌써 4차 재난지원 주겠다. 이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건 선거 앞두고 저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 선거 비난을 할 수밖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예. 뭐냐면 저희 이제 손실보상제도 얘기하잖아요.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만들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애초에 민주당은 손실보상이 먼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서 계속 가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갑자기 손실보상은 조금 논의를 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4차 지원금을 먼저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많은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사실은 근데 그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1월 달부터 여야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야가 합심해서 선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그 소상공인 특히 이제 피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그런 그 피해 계층들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넓은 공감대가 있어 왔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서로 합의하에 지원을 끌어내자고 얼마 전에 또 약속도 하셨어요.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거고요. 근데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마치 혼선을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부는 아니고요. 여당 내에서도 당연히 그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보편 지급도 필요하다. 아니면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편과 선별을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부분은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정부는 아무래도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별 지급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선별 지급의 대상과 폭을 놓고 이제 정부와 예. 당 지도부 사이에서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보편 지급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었을 뿐이지 그게 뭐 정책의 판단과 관련해서 혼란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럼 야당은 여쭤보게 그 지금 재난지원금은 급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1월 초부터 예. 선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이거는 그냥 경기 부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3차 지원금처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재정 영역이 된다면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주어서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늘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조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회고를 해보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건 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선별지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 여당 내에서 사실은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여당 내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재부하고도 굉장한 충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저희 야당에서는 지금은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당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부터 다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예. 여당이 정리하고 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야당 입장은? 야당 아, 입장은 예. 좀 더 그러니까 두텁게 주되 지금 2월달 임시국회 갑자기 준비해서 추경을 올릴 게 아니라 예. 선거와 상관없이 예. 선거 지나고 나서라도 제대로 준비해갖고 4월 10일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15일이라도 여쭤보는 게 주면 바로 그 되죠. 부분인데요. 여당 얘기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주자는 어떤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저는 뭐 빨리 주는 건 상관이 없다고 근데 보여져요. 손실보상 정리하고 주려면 시간이 끌게 그건 된다. 손실보상은 굉장히 오래되니까 예, 손실보상 내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이제 입장이 좀 갈리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예. 방향이지만 국민의힘 야당 측 입장에서는 과거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업 제한을 한 건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영업 제한이 들어간 제가 손실에 같은 대해서 얘기를 여쭤보는데 보태줘야 된다. 지금 손실보상이나 뭐 이런 거 다 정리된 다음에 그 정리된 이후에 줘야 된다는 그건 얘기인가요? 별건이죠. 별건이요. 4차 재난지원금과 예. 손실보상은 별건으로 그러면 지금 진행- 여당에서 얘기하는 그 4차 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하자는데 이견이 없으신 그거는 건가요? 동의하죠. 예. 동의하는데 예. 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 줄여서 하자. 거기서 최대한 예. 영출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예. 여당은 국채를 발행하자 뭐 예.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규모도 지금 10조 원대 아니면 15조 원대 아직
논란이 좀 있으니까 예.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조정할 부분들이 있고 논란의 서둘러야 여지가 있습니다만 된다는 데 대해서 빨리 줘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저희도 없다는 동의하고 말씀이시죠? 있죠. 뭐 예.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여야가 서로 간에 약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만약에 본 예산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 위축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돈이 들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을 약간 상반기 때 공격적으로 집행하자는 것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야당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본 예산을 또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사실상 방기하고 포기하는 수도 있을 수 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 예산의 규모를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라도 그나마 나서서 돈을 풀어주는 거죠. 그 풀어주는 역할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그 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예. 어떻게든 또 버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지금 코로나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끼고 잘 관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고 또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야당과의 이견은 설명을 하시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와의 이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거 예. 정부와 여당 사이에 좀 이제 의견의 괴리가 있는 예. 건 분명한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재정 당국의 관점이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국가 전체 운영이라는 거는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다른 이제 많은 그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자의 그 각 부처마다 입장들도 서로 다 다를 것이고요. 근데 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재정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집행해야 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이견도 있고 재정 당국과의 이견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당과 재정 당국이 약간 괴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그 재정 파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셨던 국회의원분들도 꽤 되세요. 예를 들면 예. 대표적인 의원이 이제 송원수 의원 같은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의사소통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계속 그렇게 예. 해왔어요. 그리고 IMF뿐만 아니라 2008년 리만 사태 때도 그때는 제가 청와대 근무 중이었는데 예산을 한 10% 정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지금 500조가 넘는 예산인데 여기 10%만 줄여도 50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말고 다른 경직적 내상에서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염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최소한의 국채를 발행해서 최소한으로 국채 발행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재난 상황을 좀 넘어가야지 계속 마냥 돈 찍어내듯이 국채 발행하면서 추경하고 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는 야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제가 한 가지 그런 재정 확장 문제와 관련해 꼭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옛날 IMF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때하고 달리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 외환인 거래가 자유화돼 재정 여력이 있거든요.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재정 여력뿐만 아니라 외환 거래가 자유화된 상태에서 우리만 돈을 안 찍어내고 저쪽에 그러면 외국에서 마구 네. 찍어내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차피 현금 유동성은 넘쳐나게 됩니다. 예. 그것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자산 폭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부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 그 부분보다는 예, 지금 국가부채? 국가부채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지금은 재정 안정성이 예. 우리는 뭐 지금 한 50몇 프로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통화 유동량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 재정을 갖다 굉장히 아끼고 절약한다고 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 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조 대변인 말씀하신 건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이 길어지니까. 길어서, 길어져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확보와 재정의 여력은 저는 최소한의 국채를 발행해서 예.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염출할 방법이 있다. 야당 어떤 관련된 정치인들 나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는 게 급하다는 건 동의하느냐면 다 동의한다 그러세요. 근데 거기 전제를 지금 본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된다. 혹은 이게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당은 급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부분. 그렇진 않아요. 예. 애초부터 3차 지원금이 나갈 때 예. 그때 저희 당은 이미 더 많이 줘야 된다. 더 두텁게 줘야 된다라는. 근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만약 그 본 예산 줄이는 게 여당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거는 추경 예산 짜고 국채 발행하는 수고에 비하면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하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본 예산 줄이실 생각은 없는 거죠, 여당은? 그러니까 본 예산 조정을 위해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거라면 그럼 5차 추경 때 얘기하시죠. 지금 4차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시는 건 다 동의하신다면 예. 5차 추경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게 그때는 뭐 예산 감액을 위한 추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끄시는 게 맞는 혹시 것 같습니다. 꼭 반론하실 거죠? 아니 뭐 굳이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선거. 네, 어제 토론 보셨습니까? 혹시? 네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한번. 제가 뭐 저희 당 후보들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야당한테 여쭤봤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일단은 두 후보가 열심히 토론을 네. 준비해서 토론한 건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은 네.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다 이제 준비해온 정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글쎄 이제 그 두 후보 간에 현재 초반 뭐 우열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정책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까라는 점 그리고 이제 1년의 보궐선거 임기라는 점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국민들이 이 두 분이 준비해온 정책 가지고 정책 논란을 예. 통해서 관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우려스럽고 회의적인 어느 부분이 점이 가장? 예. 저는 뭐 두 후보 모두 하나씩만 말씀을 네. 드리면 그 박영선 후보의 수직공원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시민이 처해 있는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과연 이렇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가슴에 와닿는 정책일까? 아니면 그냥 한가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평가할 예. 수도 있죠. 예. 뭐 그런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 우상호 후보가 얘기했던 강북도로 뭐 변해전 아파트촌을 만든다는 게 글쎄 이게 과연 그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거며 그다음에 서울의 이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그 주택 공급 방식인가라는 점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회의적인 알겠습니다. 면으로 봤습니다. 예. 네, 사실은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변도로상의 이제 우상호 의원의 공약인데요. 강변도로상의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지금 서울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택지 확보하기가 곤란한 그 밀집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번 고려를 해본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제 토지임대부 주택이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노후주택으로 변했을 때 그걸 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때 굉장히 갈등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예.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구조라서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제도가 아직은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정책 가지고 여쭤보면 뭐 한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우상호 후보는 왜 지지율이 안 오르나요? 보시기에 분석은 뭡니까 당내? 이게 아무래도 그 대세 효과가 네. 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출마이고 물론 이제 우상호 후보도 이번에 두 번째 출마이시긴 한데 저번 출마 때는 또 비교적 굉장히 짧게 선거 운동을 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몸을 가다듬고 하는 듯한 느낌이라면 또 박영선 후보는 워낙 오랫동안 준비해온 경력이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변화의 모멘텀을 조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민주당 후보 경선이 그 당내 표심 예. 50, 그 다음에 일반 시민 예. 50 뭐 이렇게 돼서 당 경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상호 후보는 지난주부터 논란이 됐던 내가 우상호고 예. 박원순이 우상호고 예. 우상호가 그분이 박원순이다라는 원인이라고 논란이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평가를 좀 해요. 그래서 예. 선거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좀 잘못된 프레임을 짰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현재 피해자가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 예. 상황에서 저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맞았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부분 관련해서 가해 행위 자체를 옹호한다거나 이미 뭐 어떤 그 부분에서 공증된 확인을 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특정 행위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옹호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한 공적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추구했던 공적 가치관이나 정책을 계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곧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그 많이 논리에서 부분은 벗어난 그렇고 거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지금 5차 범위 밖에서 지금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왜 그 야당 후보들은 왜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 포함해서 지금 5차 범위 밖에 예. 나오는 결과가 나왔는데 MBC 100분 토론에서 예. 의뢰했던
그 여론조사죠. 근데 각각 보면은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의 합, 예.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합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굉장히 박빙일 박빙의 것이다.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서울 시민들한테 얼마나 피로감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내느냐가 최종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가를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조 대변인 네. 정권 심판론이 50%에 육박합니다. 그건 네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부분에서 네. 이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저희 그 정부 여당에서 미흡한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보여드렸던 어떤 정부 내에서 각 강요들 간의 갈등 같은 부분들이 많이 좀 노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선거라는 거는 뭐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후보들이 각자 자기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시민들께 많은 부분들을 어필하고 잘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아니면 변화할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아니면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예.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